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소장을 쓰는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서 왜 갑자기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대해서 설명할까 하는데, 우리가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게 뭐 소장 작성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송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장 작성도 작성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어느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는 건지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거 하고, 그냥 숲속에 파묻혀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때그때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어지는지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송의 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그걸 안다면 훨씬 이해가 좀 빠를 거라고 생각 들어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금 청구 소송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원고가 그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이거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할까요? 보통 이제 원고가 그 소장을 법원에 이렇게 제출하면, 이게 원고는 돈을 대여금이니까 받아야 될 사람, 채권자죠. 그리고 이제 피고는 돈을 이제 줘야 될 사람, 채무자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재판하게 되는 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여기 제3자라고 해서 우리 원피고 외에 또 제3의 등장인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편의상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고가 보통 이제 소장을 써서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이렇게 제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법원은 이게 소장을 접수받은 후에 소장 부본하고 소장 안내서를 피고에게 보통 발송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 소장 안내서를 보면 답변서를 적는 방법에서 답변서 요지 등을 기재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돼서 보통 이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는 이 소장 부분과 소송 안내서를 받은 후에, 이걸 이제 받은 후에 답변서를 다시 이제 법원에 제출해야 되겠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답변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 답변서가 답변할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장을 보면 청구 취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되고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서 이것만 기재하고 낼 때도 있는데, 이렇게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서만 기재해서 제출할 때 그 답변서를 형식적 답변서라고 부르고,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까지 같이 해서 하게 될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제 실질적 답변서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소장을 나중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소장이 보통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소장 이렇게 쓰잖아요. 쓰고 뭐 여기 이제 원고 두고 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청구 취지가 들어가고, 청구 취지 뭐 1항, 2항 이렇게 쭉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청구 취지를 왜 이렇게 청구 취지를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쓰는 청구 원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구 원인 부분 이렇게 쓰게 되고, 그 내용에 이제 청구 원인에 들어갈 내용들이 쭉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답변서를 쓸 때 답변서를 쓰게 되면 이렇게 답변서라고 쓸 것이고, 이때 소장 단계에서는 사건 번호가 없으니까 쓸 수 없지만, 답변서 단계에서는 사건 번호가 이미 생성된 다음이기 때문에 사건 번호를 쓰시고, 그 다음에 원고 쓰고 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답변 쓸 때 여기에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요거에 대한 답변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답변,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이 두 개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답변서를 적어서 기재하는 경우를 이게 실질적 답변서라고 하고, 급한 경우에는 여기 이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요거만 딱 적고, 이 부분은 그냥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써서 제출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형식적 답변서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피고가 이렇게 답변서하고 준비서면을 이렇게 법원에 제출을 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부본 준비서면을 발송해 줍니다. 이거 답변서를 이렇게 제출하면 그 원고에게 그대로 이제 보내준다는 것이죠. 이 경우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대해서 그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원고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거짓일 수도 있고,
어쨌든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반박을 하는 거를 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준비 서면이라는 형태로 작성을 해서 여기다가 법원에 제출하게 되겠죠. 물론 법원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피고에게 전달해주게 되는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피고의 그 실질적 답변서가 이렇게 제출되면 법원은 변론기를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각 통지해 줍니다. 왜냐하면 실질적 답변서가 제출됐으면 주장할 내용들은 다 일단 한 거기 때문에 제출 이렇게 기일을 잡게 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변론기를 지정하기 전에 변론 준비기일을 지정해서 통지해 주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이렇게 비일을 잡아서 그날 변론기일 잡혔으니까 양 당사자 출석해서 자기네 주장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그 뭐 쟁점들이 많거나 어떨 경우에는 쟁점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주장할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이 되면 이게 별도로 이렇게 변론 준비기일이라는 걸 잡아서 원고하고 피고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때 이제 변론 준비기일에 나와서 이제 쟁점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변론기일을 잡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변론기일은 이게 통상적으로 제1심 재판이 종결되기 될 때까지 약 한 3회 안팎으로 열리는 것 같습니다. 변론이 이게 종결되기 전까지 원고하고 피고가 제출하는 서면은 보통 이제 준비 서면 형태로 제출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준비 서면 형태로 제출하게 되는데, 이 변론이 계속되는 동안에 원고하고 피고는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증인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감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이 이제 공방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입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인데요. 만일 예컨대 원고가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그 사실조회 신청서를 수령해서 사실조회를 해줄 기관이나 개인에게 발송을 하게 되고, 이것을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해당 사실에 대한 조회 내용을 법원에 다시 회신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온라인상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예를 들면 원고가 어떤 피고의 어떤 인적사항을 알고 싶다든가 아니면 피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거짓인 것 같아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실조회 해보고 싶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사실조회 신청을 작성해서 법원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은 이걸 받아서 만약에 이걸 인용해 주면 이 사실조회 신청받은 내용을 사실조회를 받을 제3자에다가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3자는 이걸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게 되는데, 답변을 다른 그 회신서를 법원에 이렇게 다시 제출하게 되고, 이 내용들은 온라인상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조회 회신이 이게 제출이 되면 요 제출된 것을 이렇게 확인한 당사자는 법원의 그 회신 내용에 대해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해서 복사를 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고 또는 피고는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호증을 부여해서 증거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사실조회 회신이 오게 되면 이 온 내용 중에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로 쓸 만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복사해 간다는 것이죠. 복사를 해가서 원고 같은 경우에 그걸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몇 호증, 이렇게 몇 호증 이렇게 호증을 부여해서 그걸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요. 피고 같은 경우에는 몇 호증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역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소장 형태를 통해서 원고가 소장으로 한 3호증까지 갑 3호증까지 제출했다 그러면 갑 4호증 이렇게 순번적으로 할 것이고, 피고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제출했던 의로증 순서에 이어서 번호를 부여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 신청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과정을 밟습니다. 감정 신청은 원고나 피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원고에서 어떤 감정 신청을 한다고 치면 이 감정 신청을 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요.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 주게 되면 감정인에게 이것을 보내주게 됩니다. 감정인에게. 근데 이 감정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른 점이 있긴, 아까 사실조회 신청과는 조금 다르게 있는데, 이 감정 신청을 받은 이 감정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 기관들이 여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통 이제 법원은 여러 개의 그런 대상자에다가 보냅니다. 이거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근데 많이 보내는데
보낸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이제 가장 이제 감정료가 얼마 들 건지를 감정해주는 기관에서 이제 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통상적으로 법원은 가장 적게 감정료를, 예상 감정료를 적어낸 그런 감정 기관을 선택해서 감정인으로 보통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예상 감정료가 감정 신청인이 예상한 경우보다 현저히 다액일 수가 있는데, 이때 감정 신청인은 감정 신청을 뭐 취소할 수도 있고 뭐 처리하거나 또는 할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예상 감정료를 좀 줄이기 위해서 감정 범위 자체를 이렇게 축소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감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지면 감정 신청인은 예상 감정료를 법원에 자기에게 예상, 이 사람이 이 감정이 정해졌다고 치면 이 사람은 예상 감정료를 법원에다가 알려주게 되고, 법원은 이걸 받아서 감정을 신청했던 그자에게, 원고든 피고든 그자에게 통보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서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을 신청한 사람은 예상 감정료를 법원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립된 거 사실이 감정인에게 통보가 되고, 감정인은 그에 따라서 어쨌든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하고 나서 다 감정 결과가 끝났으면 감정 결과 보고서가 작성이 될 것이죠. 그 감정 결과 보고서를 법원에다가 이렇게 제출할 수 있게 되겠죠. 제출하게 되면 이 내용 역시 온라인상에 이 내용이 뜨기 때문에 양 당사자 원고 피고는 감정 결과 보고가 왔는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온 거를 확인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양 당사자 누구라도 아까 사실조회 신청한 거와 똑같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 가지고 그 부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했듯이 원고는 갑 몇 호쯤 이렇게 부여하고, 그다음에 피고는 을 몇 호쯤 이렇게 부여해서 그 증거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 신청 같은 경우에 증인 신청인이 법원에 증인을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에 대해서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예를 들면 증인을 신청할 수 있고 원고가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원고가 보통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증인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어쨌든 원고가 증인 신청을 하게 되면 증인 신청서를 법원에다가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 증인 신청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인용을 하게 되고, 인용됐다는 그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를 해주겠죠. 그 통보를 받은 사람은 이제 증인 신청서 외에 이제 증인 신문 사항까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증인 신문 사항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증인 신문 사항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는 그걸 받아서 증인을 당하는 피고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증인 신문 사항은 대부분이 증인 신청했던 그 사람한테 유리한 증인일 것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증인 신문 사항을 미리 이제 상대방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상대방도 이 증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 잘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 신문 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 신문 사항은 어떡하냐? 아까 증인 신문 사항을 미리 법원에 제출했던 경우와 달리 이 경우는 제출하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 반대 신문 사항을 갖고 있다가 증인 신문 기일이 열릴 것인데, 이게 보통 변론기일에 열리죠. 변론기일이 있으면 이 변론기일에 증인 신문 사항을 하게 되는데, 이 증인 신문 할 때 이때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요. 증인 신문은 보통 이제 증인 신청한 사람이 자신이 사전에 작성해서 제출한 증인 신문 사항을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반대 신문 사항을 신문하고, 그 다음에 판사가 직접 보충해서 증인에 대해 신문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나면 증인 신문 조서가 만들어지고, 양 당사자는 증인 신문 조서를 복사해서 또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합니다. 즉 뭐냐면 이 변론 기일에 이르러 가지고 어떤 증인이 채택돼서 증인 신문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이제 원고는 이미 증인 신문사항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증인 신문사항 그 질문지에 따라서 증인에게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증인을 이제 반대 신문을 해야 될 입장에서는 거기서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상대한테 알려주게 되면 답을 다 알려주는 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건 미리 알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증인 신문 기일에, 이 변론 기일에 이르러서 반대 신문을 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 판사와 그다음에 상대방과 증인과 또 법원에 있는
서기 등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증인 신문할 반대 신문 사항을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하고 나서 그 반대 신문 사항을 신문하게 되겠죠. 아무튼 이런 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변론이 이렇게 종결될 수가 있는데요. 이 변론길이 이제 이렇게 열렸다 종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선고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선고기일. 그래서 이 선고기를 잡아서 양 당사자에게 통지가 되는데,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변론이 종결됐지만 선고기일 전까지 양 당사자가 어떠한 서면을 제출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사이에 되는 건 여기 낼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낼 수 있는 거는 뭐냐? 참고 서면 형태로 됩니다. 참고 서면은 원고도 피고도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참고 서면을 냈다고 치면 이걸 법원을 받아서 이걸 상대방한테 통보해주고, 여기 대해서 또 반박되는 또 참고 서면을 또 상대방이 만들어서 이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다시 또 상대에게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났는데, 예를 들면 어느 한쪽에서 변론을 다시 한 번 더 열어서 공방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뭐 이 경우 변론제기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변론제기 신청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법원에서 인용되는 건 아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데 변론제기 신청이 인용이 되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번 정도 변론길이 더 열리기도 합니다. 만일 변론 재개가 없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판결 선고기일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는 판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이 경우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지금은 민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이렇게 기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판결이 선고된 날, 그 날로부터 기산해서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사 같은 경우에는 판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선고한 날이 아니죠.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만들어진 판결서를 내가 직접 수령했을 때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제 불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항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형사는 판결서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판결이 선고된 날, 그 날로부터 해서 7일 이내, 14일이 아니죠.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점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일반적인 대략적인 그런 소송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소장 작성은 맨 처음 단계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소장 작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 내용이 조금 일반인들한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내가 소장을 쓰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왜 써야 되는지 알고 쓰는 것이, 또 어떤 전체적인 소송 절차 과정이 있는지 알고 쓰는 것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인 소장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절차 진행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소장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서없이 들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작성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